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이미 빼돌렸더라.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각자 명의의 재산을 일단 다 더한 다음에 두 분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계산을 하거든요. 재산이 꼭 공동 명의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산 분할할 때는 각자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일단은 이제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다 더한 다음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나눠야 되나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보통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좀 판례의 경향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을 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빚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사람이 더한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채무도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재산 분할 안 하려고 네.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가압류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이미 빼돌렸더라.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근데 강제집행면탈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요? 혼인 기간하고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벌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였다. 근데 혼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었고 아내가 그 기간 동안 뭐 성실하게 가사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보통 50%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여도라고 했을 때는 상호간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가사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고 결혼했을 때 각자 얼마 정도 투입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게 됩니다. 이제 재산 분할의 취지가 두 사람이 같이 형성해온 재산을 청산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그 배우자한테 조금 더 재산 분할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서로 합의해서 각서 같은 걸 쓰고 네. 이혼해도 한 푼도 줄 수 없다. 부부 재산에 관해서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의 효력은 혼인 기간 동안의 효력이 있고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와 관련된 권리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친권하고 양육권이 있어요. 친권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거소나 전학이나 뭐 의료 상황에서의 문제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친권이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쪽에 단독 친권하고 단독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 양육권을 갖는 게 사실은 약간 디폴트라고 할까요? 그러면 누가 친권이랑 양육권을 갖게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 현 상황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당연히 아이의 행복과 아이의 복리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양쪽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양육 환경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이가 어느 쪽이랑 더 친밀하냐 이런 부분을 또 법원에서 가사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의사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재판장이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아동학대를 하는 부나 모한테는 양육권이 주어지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합산소득하고 아이의 연령 그리고 그 외에 좀 고려할 사항,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아이가 좀 아프다 그러면 치료비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에 대한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줘야 되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산정 기준표에 나온 금액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에 또 경제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한쪽이 재산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채무가 있다거나 좀 생활고에 시달린 특수한 사정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 금액에서 좀 감액을 하거나 뭐 아니면 증액을 하거나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육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뭐 감치, 출국 금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나온 판례인데요. 양육비를 한 10년 정도 주지 않아서 그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한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실형이 나온 경우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 맞춰서 그 비양육친이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 교섭을 진행을 하고 다시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보통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뭐 1박 2일 숙박 면접, 주말에 뭐 둘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외국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 교섭 시간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한테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또 만날 수 있고 그 부모한테 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 기회나 시간은 확대하고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도 면접 교섭 거부하는 경우 많습니다. 면접 교섭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롭고 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 되거나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간단하죠. 돈을 이제 안 주면 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면접 교섭은 아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럼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도 없는 경우고요. 또 아이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진행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과태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면접 교섭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까지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 규정이 있었냐?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200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하죠. 그 확인서를 받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신고를 안 하시잖아요. 처음에 다시 법원 가셔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숙려기간 갖고 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조정으로 갔을 때는 조정이 성립된 때 그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혼을 하셔도 됩니다. 예.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친자처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친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아이를 데리고 어떤 남성과 재혼을 했다. 그러면 이 여성분의 전남편이 있겠죠. 아이의 친아빠.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이 남성분이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또 아이를 같이 어떻게 키울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재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혼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아이들이 나이가 좀 어려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혼하실 때 좀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하고 있는 혼인 생활에 좀 더 충실하시고 현재 곁에 계신 그 배우자분한테도 좀 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